매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어제 상암동 클래스 생방송 시청 사진으로 인증해 주신 분들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 뉴스를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어요. 재미있게 진행하시고 유익하네요. 앞으로 매일 8시에 뉴스 보는 여자입니다. 라고 해주신 킴미 케이지님 고맙습니다. 뉴스 보는 여자 킴미님도 감사하지만 이 상클 추천해 주셨다는 아, 그분. 이름 모를 그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어제 오프닝 때 8시 정각에 딱 맞춰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CMY2280님 감사합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실 때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이 해시태그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날씨 알아보기 전에 네. 특별히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귀한 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 앞이래요. 아, 야경 멋있죠? 네, 저 뒤에 보이네요. 네, 유리로 된 이게 피라미드도 보입니다. 아, 조명 진짜 멋있는데. 파리에 사는 상크리 안성우님께서 해외 살면 한국 소식 더 자주 챙겨보게 됩니다. 시차 때문에 다시 보기로라도 꼭 챙겨본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멋진 사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제작진 또 저희 다 같이 한번 파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가긴 어딜 가요. 우리가 파리 가면 우리 상클 챙겨보시는 파리 분들 가면 못 여기 보신다고요. 스튜디오에 파리가 날리겠네요. 네. 좀 심각하네요. 네. 네, 날씨부터 챙기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한파특보도 좀 해제가 되고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추위가 살짝 주춤하겠습니다. 한파특보도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로 전국이 아침까지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가 살짝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 보이겠고요. 서울과 인천, 충남, 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출근길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추위는 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2에서 3도가량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은 어제처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은 눈이 그쳤는데요. 충청과 호남, 강원 내륙 산지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살짝 날리겠고요. 제주도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고요. 낮 기온 대전 4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출근길은 기온이 낮은 시간대라 도로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 예상됩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가 파리 가면 여기 파리 날리겠다. 이거 좀 별로였나요? 아니, 파리가 날리면 여기 파리가 날리고 아무도 없으면 상클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겨울철 도로의 복병,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며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이 와서 얼어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꼭 감속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난참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 차량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이 시각 행주대교와 가양대교 그리고 한남대교 부근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서강대교 지나기까지 5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서초 주변에도 차가 많아졌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 양재 부근 꽉 막혀 있는데 이 시각 판교부터 반포까지는 45분 정도 잡아주셔야겠고요. 잠원 나들목에서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이렇게나 혼잡이 이어집니다. 이 시각 용인 서울선 서울 쪽으로는 서판교 진입하기가 답답합니다. 이 주변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이 시각 서해안선 진입하신다면 금천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도주는 왜 하신 겁니까?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게요. 네. 야,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도피 8개월 만에 송환된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오늘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는 오늘 0시쯤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신문은 밤 10시 마무리됐고 2시간가량 조사를 열람한 뒤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첫날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줄곧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알겠습니다.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또 기내에선 듣기 싫은 질문에 귀를 막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모르는데 나중에.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관계를 입증할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조사를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낸 김 전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영장 효력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에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어제도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어제 저녁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서 6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제출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진술서에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의 행정과 성남FC의 광고는 무관하고 광고비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쓰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FC 의혹에 이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한 검찰에 대해 자신은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의 이 대표 2차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서 야당 대표의 소환을 이슈화하려는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재명 방탄국회 소집 논란에 이어 방탄용 입법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 밖으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한 주민은 창문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소방대원을 기다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조된 주민 7명이 임시 거주시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이 불을 지른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이 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30여 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말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이 발끈했고 우리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3박 4일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치고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최윤경 기자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양국의 긍정적 정세 변화를 모르는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실언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시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해합니다.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입력받고 이를 여과 없이 발언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안팎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란 측에도 당연히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측이 서울에서도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근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정부가 모레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시점을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어제 진행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선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과 인파가 몰리는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지금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연 정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윤영탁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기 위해 방역 당국이 내건 조건은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만 빼고선 모두 충족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4만여 명으로 2주 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의 PCR 검사 양성률도 최근 계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고 3.5%로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를 벗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내 여건에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언제든 벗어도 되지만 시점은 정부가 정하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2단계로 나눠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중대본에서 정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방역당국은 오는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해제 시점을 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해하고 유쾌한 상암동 클래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집사 컨셉으로 오셨네요. 네, 집 사고 싶어요. 네. 자, 도시락보이. 오늘 어떤 도시락이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소화기와 물대포. 이게 화재 현장이 아니라 골프장에 등장했습니다. 골프장에. 네, 법원이 인천 영동조 소재 이 골프장 스카이 72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뭐 트랙터 보이고 대형 버스, 뭐 승용차가 쫙 있습니다. 네. 이게 진입로를 막아둔 거예요. 이 법원 집행관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화기와 물대포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골프장 운영사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분말가루와 물을 쏘면서 진입을 막았는데요. 법원 집행관 측 600여 명과 맞서면서 엉겨붙었고 이 고성과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인천지방 법원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뭐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막 다 분말을 뒤집어 쓰고 있네요.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살벌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스카이 72는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골프장인데요. 국내 최대 매출 골프 클럽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이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정했는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항공사는 시기가 됐으니까 돌려달라고 했고 반면에 스카이 72 측은 아직 제5활주로 이 착공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갔던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소송전이 벌어졌죠. 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스카이 72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 부지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소화기랑 뭐 물대포까지 나오고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집행을 막은 사람들 측, 이제 운영사 측은 이런 말합니다. 이 골프장이 없어지면 식당도 망한다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 측은 법적인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요. 네. 결국 전체 72홀 가운데 54홀을 확보했습니다. 뭐 4분의 3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 법원은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코스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경찰관 250여 명도 배치됐는데 이 물리력을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방해한 8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갈등이 좀 당분간 이어지겠네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지켜보도록 같습니다. 하고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대체 돈이 뭔지. 이 돈이 뭔지 이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돈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2시간가량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 이게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게 믿기지가 않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폭행해서 숨지게 한 건데요. 이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이 나가는데 저희가 재현한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도 원망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도망치자 아들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했고 그리고 폭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뭐 장례식장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버지의 집에서 범행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2시간여 폭행이 이어지니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탈을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폐륜인 것 같고 아버지를 어떻게 때려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무려 2시간입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게 2시간인데 웬만한 성인 남성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겠죠. 이 피해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 남성 재판에 넘겨진 뒤에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뭐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주장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벌인 일이지 참작, 양형에 좀 반영을 해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이 징역 30년 선고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입니다. 네, 다음 도시락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 아이고, 좀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나인 줄 알았다. 말다운표에 들어가 있죠. 이 한 남성, 이제 A 씨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서 본인이 맞는지 와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 본 여성에 따라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했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당시 인상착의와 거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A 씨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났대요. 왜냐면은 이 머리 모양과 옷차림, 심지어 신발 브랜드까지 아주 똑같은 이 영상 속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간대에 이 사람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뭐 거기에 갔는지 그런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났다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자기인 것 같아. 연이랑 비슷해요. 옷이 똑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황과 증거가 자신을 향하니까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막 법원 가서 이렇게 수사기관 가서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본인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국 혐의를 인정한 쪽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게 네. 요즘 키워드가 나인 줄 알았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A 씨의 변호사가 상담을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네. 이게 화질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재현한 그림입니다. 저렇게 시계가 있잖아요. 네. CCTV 속 남성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게 각도마다 좀 다르게 보여서 잘 안 보였대요. 나중에 영상을 뒤져보니까 시계에 있는데 이 A 씨 시계 안 찬대요. 나는 시계 같은 거 잘 안 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또 보니까 검은색 저게 반소매 티잖아요. 로고 브랜드 위치가 있는데 화면에 따라 로고 브랜드가 실제 입었던 옷과 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 있었겠죠. 이 같은 사람이랑 증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수사가 더 이어졌고 2주 만에 또 다른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와, 하마터면 누명을 뒤집었을 뻔했어요. 네, 진짜 큰일 날 그냥 뻔했네. 뭐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왜냐면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본인 인정하려다가 이렇게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CCTV 속 몇 장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고. 참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술 제대로 끊을 것 같습니다. 뭐 전후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출산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데 네. 술은 좀 자제하십시오. 예. 술 좀 진실 밝혀서 어쨌든 뭐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네. 술은 안 하는 걸로. 자, 오늘 도시락 더 있나요? 네, 도시락이 네,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귀여운데 불편해. 물음표. 이두성 기자 말인가요? 저 불편해요. 귀여운데 불편하죠. 귀여운 건 인정하셨네요. 귀엽긴 해. 귀엽고요. 네. 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데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저게 눈오리예요.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바닥에 깔린 눈오리 제가 세어봤거든요. 네. 한 줄에 한 20마리 있는데 이게 15줄이라서 네. 곱하기 하면 한 300마리 가까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우리 군단. 네, 우리 군단이죠. 네. 저걸 만드는데도 시간, 정성 많이 쏟았을 것 같은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제발 남의 집 앞에 눈오리 좀 만들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귀엽긴 한데 치워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도 본인이 만든 거 사진 찍었으면 치우고 가라 뭐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눈을 쓸고 있길래 도우러 나갔더니 여러 곳에 저런 눈오리가 수십 마리씩 있었다는 겁니다. 이 눈을 치우는 와중에도 이웃들이 아이와 함께 눈오리를 만들고 있었다면서 이게 치우는 사람 따로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 친구 아들, 딸들이랑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1000개 정도 만들어 본 경험이 1000개를 있어요. 만들었어요? 4시간 동안 진짜 공장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냅두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뭐 눈싸움도 하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던데. 근데 또 이게 장소가 놀이터면은 사실 이 통행에 방해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본 사람들의 의견 사실 조금 엇갈렸습니다. 저게 나중에 좀 얼면 좀 단단해지잖아요. 네. 치우기도 어렵다. 길이에 저렇게 늘어놓는 건 민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이거 애들이 만든 거를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면 좀 세상이 삭막하다. 뭐 심하게 한 거 아니면 욕할 일인가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상크리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거 유튜브나 네이버로 지금 보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락 보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네팔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여성 조종사 소식인데요. 뉴욕타임스 보도 보시겠습니다. 네. 70 years after her husband crashed in Nepal, 남편이 네팔에서 추락한 지 17년 뒤에 a pilot met the same fate. 그러니까 같은 운명을 맞이한 조종사라는 제목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2006년에 먼저 사망한 그녀의 남편도 같은 항공사 소속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파일럿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후 남편의 옛 직장에 조종사로 입사해서 수천 시간의 조종 경력을 쌓으면서 기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연이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종사가 사고 직전 활주로 변경을 요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사고 원인 밝힐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아요. 예, 조종사는 당초 국제항공에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착륙 직전 활주로 변경을 항공 당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포카라인은 지난 1일 개항한 국제항공과 이전에 주공항이었던 국내 공항이 있는데요. 두 공항 간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할 정도로 붙어 있으며 각 활주로는 평행하지 않고 가로 세로로 어긋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는 공항의 위치와 활주로 배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는데요.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자로 잠정 확인이 됐는데 이 방학을 맞아서 함께 히말라야 동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이 평소에 이웃들을 도운 공로로 모범 군민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을 더 안타깝게 하고 너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 최대 현안이죠. 네. 일본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이른바 인플레 수당, 물가 수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올려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시면 지금 너무 부러울 내용이에요. 엄청 부러워요. 바로 네. 부럽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 보시겠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직원들에게 10만 엔, 우리 돈 약 96만 원을 물가 수당으로 줬고 겐민식품은 가족 인원 수대로 수당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이거 정말 스골! 소리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일본 내에서 물가 수당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신용정보회사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물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26%였다고 합니다. 기업 4곳 중 1곳이 넘는 거죠. 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기업에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저희가 그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뒤져서 직접 찾았는데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ぜひインフレ率を超える賃上げが実現できるよう、お願いをし、政府としてもその取り組みを後押し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게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걸 감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인플레 때문에 갑자기 임금을 올리기 좀 그러니까 고물가 수당 이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이런 수당을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좀 꼼수를 쓴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을 올려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인플레 수당을 지급해 노동력 유출을 방지하고 다만 일부 기업에선 수당 신설 자체가 부담이라는 약간 불만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일본이 부럽기만 한 아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첫 번째로 이 스포츠카를 갑자기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포츠카 한 대가 사람들 사이로 등장합니다. 외형은 제법 그럴싸하죠. 뭐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이 배트카 같기도 하고요. 예. 눈길을 가볍게 달리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탈레반들이 아프간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스포츠카가 바로 요 모델입니다. 신기하다. 이름은 마다나인. 아프간 기술직업연구소에서 이 제작을 했는데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총 5년이 걸렸습니다. 보니까 생긴 거나 주행 모습이나 여느 스포츠카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이게 처음 만든 거라고 해서 저도 살짝 반신반의했는데요. 일단은 뭐 합격인 것 같아요. 주행 모습만 보면은 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차량의 정확한 재원이나 속도 이 주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럴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렇듯해요. 그런 재원이나 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서 저는 뭔가 좀 찝찝해요. 그렇죠. 탈레반 정부 관리까지 나서서 이 완성을 자축하는 이 차량.
사실 또 판매용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파는 건 아니에요? 네, 국제적으로 이 전시를 하기 위한 모델이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탈레반 정부가 지금 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로 비집고 들어갈 이 활로를 나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와 여권을 막았던 자신들의 고집부터 철거하는 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60% 넘긴 둔촌주공 계약률, 분양시장 살아날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예상과 달리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때마침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죠. 그래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작전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곳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마감된 둔촌주공 계약 결과가 이 전국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무주택자들은 청약 쭉쭉 해도 될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어제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 결과 사실 몇 퍼센트일지 저희도 기다렸는데 뭐 시공사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공개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일단 근데 보도로 보면 뭐 추측이긴 하지만 60% 이상이다, 뭐 70% 수준이다, 뭐 관계자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계약률 발표를 안 한 건 일단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60% 넘겼다 하면 이 성적 편좀 어떻게 보시는가? 두 가지. 일단 뭐 계약률 발표를 안 했다는 건 저도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게 공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공고니까 하는데 안 했거든요. 네. 앞서서 아프가니스탄 뭐 스포츠카도 공개 안 했잖아요. 스펙은. 뭔가 찝찝하거든요. 원하는 결과까지는 안 나왔다는 건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완판이 되지 않으면 믿자야 본전이에요. 완판이 되면 자신 있게 공개를 하는데 80%든 70%든 60%든 어차피 미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미계약이라는 게 대서특필이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믿자야 본전인 거나 안 할래라고 하는데 우리 그 장위자이가 한 59.6%,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60%는 상회할 것이고 70%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60에서 7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작은 거는 좀 계약률이 낮게 나왔고요. 59나 84 타입, 인기 타입들은 70%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청약 경쟁률이 5.4대 1이었거든요. 5.4대 1인데 경쟁률이 60에서 70% 정도 나왔고 이게 아까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고 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죠. 저는 원희룡 장관님 보면 탐 행크스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1.3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이 원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게 해줬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에 전매 제한이 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1년으로 대폭 완화를 해줬고요. 실거주 여건 2년. 그러니까 전세를 못 주는 거죠. 2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과감하게 빼줬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 의견을 들어보면 1.3 대책 발표 이전에는 계약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를 안 했으면 계약률이 50%도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했다. 60%에서 70% 수준의 계약률.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 2주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시장 규제 확 풀어놓은 게 나왔을 때 소장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집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HUG라고 하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서도 7,500억 원 규모로 또 뭐 자금 조달해줬고 계속 맞추면 어떻게든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계속 구하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7% 이상이 돼야만 PF 대출 상환이 가능했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77% 장담할 수 없는 여기 나오시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구하기가 1.3 대책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구해줬잖아요. 허그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7,500억 이상 돈줄을 마련했기 때문에
두 번 구해준 거죠. 한 번 구해준 게 아니라 라이언 일병을 두 번 구해줬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사실 77%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하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구하기에 나서는 게 결국에는 이 둔촌 주공 단지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고 그럼요. 여기 분위기가 살아야 뭐 다른 시장 전체가 다 산다. 뭐 이런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60% 이상이면 그래도 뭐 예상보다 괜찮다 이런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진짜 이 둔촌 주공 이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결과를 보면 살아나는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어렵다. 같습니다. 안 좋은 게 다행이고요. 만약에 계약률이 50%도 안 나왔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네. 야, 믿었던 큰형이 12,000세대 둔촌주공마저도 50%도 안 된다면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되고요. 미분양이 급증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정도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60% 이상 7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린 거, 나빠지는 걸 방지한 거고요. 투자 심리를 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인데 지금 미분양 그래프 한번 보시죠. 11월 달까지 5만 8천 세대 정도가 됐고요. 12월 달은 6만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빠르죠. 미분양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게 주택시장의 바로미터거든요. 네. 둔촌주공 구하기가 실패했다면 7만, 8만은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구하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통계가 나오면 이 정도 수준에서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가파르게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 오름세가 그렇게 급격하진 않을 거다. 실패했으면 급격히 더 올라가는데 네. 그래도 구하기에 이 정도면서는 성공이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미분양, 급격한 상승률 둔화에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또 정부가 나서서 뭐 민간의 그 미분양 주택을 또 사겠다까지 나왔어요. 네네. 또 구하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사만 뭐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정부가 네. 여기까지 하는 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고요. 네. 저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또 숟가락을 하나 얹고 싶은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게 빈살만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야 그거 해결해줘 그러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네. LH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과연 지금 5만 8천 작년 11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5만 8천 세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일부 물량을 사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미분양이 왜 발생하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금리하고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데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분양을 5천 가구, 10,000 가구를 샀다고 해서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건설사들 모조를 해저드도 생길 수가 있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률을 봐야 되는데 장위자이나 뭐 둔촌주공처럼 네. 입지가 좋은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그런 미분양을 매입하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입지가 안 좋다든지 어떤 경쟁률이 약한 단지들을 정부 세금, 우리 세금으로 매입을 해서 네. 이렇게 미분양을 소진시켜 주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가 그래서 올해 매입 임대주택 3만 5천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서 뭐 주택 도시기금 6조 넘게 편성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 건설사들이 또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구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서 민간 시장에서 그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지 우리 세금으로 그걸 해줘가지고는요. 만약에 3만 5천 세대를 소화를 해줬는데 네. 그 사이에 분위기가 나빠져서 또 미분양이 3만 5천이 생겨버리면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1.3 대책도 나오고 한 건데 이제 미계약 물량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른바 줍줍 하는 것 어떻게 좀 추천하십니까?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둔촌주공도 이제 미계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비 당첨자에서 하고 나중에 무순위로 가는데 무순위가 뭐냐면 1순위, 2순위 계약에서 이제 계약이 안 되는 물량들을 그 해당 지역 거주자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소위 말해서 줍줍 뽑기해서 가지고 가는 물량인데요. 네. 이 규제도 사실은 풀렸습니다. 해당 지역, 지금 서울 뭐 무주택자들만 되는데 서울이 아닌 전국이 다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네. 이제 무주택이 아닌 1주택자들 뭐 집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2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둔촌주공도 좀 기다렸다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그냥 무순이니까 네. 무조건 줍줍해야지라고 하는 게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옥석이 뭐냐면 첫 번째 입지가 좋으냐. 그렇죠? 교육 환경, 교통,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모든 게 현재 가치가 좋은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났다면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미계약 물량이 있다면 자신 있게 줍줍을 하셔도 되는데 예. 주의해야 될 거는요. 한번 보시죠. 나홀로 아파트거나 혐오시설 주변에 있거나 뭐 고분양가, 지나친 고분양가여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 무순위 줍줍이라면 좀 조심해서 좀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해서 판단 맞습니다. 어디에 현혹되면 안 되겠네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네. 시장이 원인이라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기본이 안 된 아파트라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도 신경을 잘 써야 된다. 그럼요. 예, 이 지금 부분 금리 어떻게 인상 또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뭐 사실 금리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네. 또 모르잖아요. 저 미국에 계시는 파월 의장이 또 무슨 뭐 어떻게 어떤 될지 말씀하실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자금 계획 리스크는 탄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기억이 남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까 안 좋은 그런 요소가 있는 아파트는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오늘 이슈. 너무나 귀엽게 앞머리를 자르고 오셨네요.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준비된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에는 다른 종목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마와 볼링 선수 그리고 20대 배우와 래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이 그룹 빅스 출신이죠. 래퍼 라비 씨가 이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유명인들과 법조계 자녀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 등의 의뢰를 받아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준 브로커 일당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라비 씨가 이 수사 과정에서 라비 씨의 이름이 언급이 된 겁니다. 라비 씨 역시 이들의 손을 거쳐 병역 등급을 낮췄다고 지목을 받으면서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최근 라비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앞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래퍼 라비가 나를 통해 신체 등급 4등급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브로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라비가 브로커에게 관련 조언을 받은 관련 서류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도시락 이슈에서도 이렇게 병역 등급 낮추는 브로커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연예계에서도 또 연루가 돼 있는데 라비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 요원으로 지금 대체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뇌전증을 앓고 있다면서 재검을 신청해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걸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비 씨는 지난해 10월 군 입대를 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뇌전증을 이유로 대체 복무 판정을 받았던 걸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뇌전증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 2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수사팀의 라비가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준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라비 씨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병역 비리였다라고 하면 뭐 재입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넌탈 행위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입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병역 비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라비 씨 입장은 나왔나요? 라비 씨 입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처음에 의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신중한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좀 상세하게 좀 상황을 파악하겠다. 근데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좀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 입장을 밝힌 게 지난 12일입니다. 예. 이후에 6일 동안 또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루 의혹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라비 씨가 굉장히 뭐 경영자로서도 그리고 래퍼로서도 이게 다방면에서 많이 재능을 인정받았고 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팬들의 배신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라비 씨한테는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배신감이 큰 이유가 있는데요. 네. 라비 씨가 원래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을 통해서 이 대중적 인지도를 올린 맞아요. 예능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5월 1박 2일에서 하차할 당시에 군 입대를 이유로 하차를 했는데요. 이 당시 제작진이 라비 특집을 대대적으로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라비 씨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의 인사를 좀 건네기도 했고요. 앞으로 군복무 이후에 좀 같이 다시 하자라는 의미로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역비리 의혹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는 모두 이 진정성 없는 거짓 행보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1박 2일에서 하차했을 직후에 업계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차했을 때가 5월인데요. 실제로 군복무한 건 10월입니다. 이 5살 동안 새 앨범을 발매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시 앞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침묵 속에서 의혹만 좀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또 다음 두 번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기사거리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해야죠. 고아인 슬슬 손절해야 하지 않겠어?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최 상무님 나랑 싸우려다 진짜 영린을 건드리게 생기셨네. 이것들이. 자, 승질 한번 부려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이보영, 전예진, 손나은, 대행사의 여자들. 지난 7일에 첫 방송을 했던 저희 JTBC 토요일 드라마예요. 대행사 시청률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드라마인데요. 네. 그야말로 돌풍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회에서 수도권 기준 5.5%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 15일 방송된 4회에서는 9.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2주 만에 시청률 1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흥행세에는 저희가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시청률 추이가 중요한데요. 네. 대행사의 경우에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대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안에 좀 펼쳐지고 있는 세 여자의 여성 서사가 좀 인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보영 씨, 전혜진 씨, 손나은 씨가 이 등장인물 세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이 각자 다양한 고민과 재미를 담은 주체적인 여성 서사가 등장하는데 유리천장에 막혀 좌절하는 여성들의 애환과 고충을 담으면서 이 유리천장을 만들어낸 그들에게 보기 좋게 어퍼컷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과 통쾌한 쾌감을 선사하는 점이 인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통쾌함이 좀 인기 요인인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보영 씨는 성공에 집착하는 캐릭터, 그 별명이 돈시오패스인 네. 이 고아인 역을 맡았잖아요. 막 도끼가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내 사전에 패배란 없다. 잘하시네요. 좋아요. 너무 독해 보이죠. 이보영 씨가 연기하는 고아인 캐릭터는 지방 국립대를 나와서 V식으로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유리천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1년 자기가 1년짜리 임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유리천장을 부순 줄 알았는데 사실 또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이 고아인 캐릭터는 이렇게 사자처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이 여성으로서 느끼는 공감과 그리고 이 함께 쾌감까지 전달하면서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전혜진 씨나 손나은 씨는 어떤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저는 전혜진 씨가 연기한 이 조은정 차장 캐릭터가 정말 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워킹맘이라서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꿈도 능력도 컸던 한 여성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겪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 카피라이터인데요. 이 카피라이터와 엄마 두 역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이야기를 그리면서 공감을 끌어내고 있죠. 네. 앞으로 이 선택지 앞에서는 워킹맘이 어떻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손나은 씨. 네, 맞습니다. 손나은 씨가 연기하는 재벌 3세, 재벌가 막내딸 강한나 역할인데요. 이 강한나는 철부지 같은 겉모습 속에 천재적인 감을 숨긴 캐릭터입니다. 저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금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악랄한 어떤 재벌
들의 모습을 좀 봐왔는데요. 이 강한나 캐릭터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조금 다른 재벌 3세입니다.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야, 앞으로도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정말 더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미의 평론가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제1교포의 역사를 담은 이 낯선 드라마를 올해 최고의 외국어 시리즈로 꼽았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한국계 콘텐츠가 상을 받은 건 4번째입니다. 또 외국어 드라마로 좁혀보면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 2번째 수상입니다. 파친코 크리틱스 초이스 수상. 와, 이거 대단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이민사를 다룬 드라마. 이 파친코가 미국 비평가들이 주관하는, 그래서 더 권위가 있는 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수상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상 결과를 좀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파친코는 제1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미국 LA에서 열린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고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 수상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1996년 시작된 시상식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평가들이 수상자를 정하는 행사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골든글로브나 배우 조합상 등과 함께 미국의 메이저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한국 관련 작품이 상을 받은 건 4년 연속입니다. 예, 앞서 기생충이나 봉준호 감독님 아니면 영화 미나리 그리고 아역 배우 앨런 킴 등이 상을 받은 바 있고요. 맞아요. 네, 지난해에는 오징어 게임이 받았죠. 그러니까 외국어 드라마로 좁혀보면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한국 작품이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파친코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주인공 선자 노년 시절을 연기를 했고 네. 신인 배우 김민아 씨가 젊은 선자 역을 열연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김민아 씨의 인기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상 소감도 그래서 김민아 씨가 전했죠. 네, 맞아요. 김민아 씨가 직접 미국에 날아가서 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고 나서 앞으로 배우로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더욱 넓은 스펙트럼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겠다. 이 깊은 감사와 영광을 세상의 모든 선자에게 돌리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자에게. 네. 올해 또 어느 때보다 많은 이 작품들이, 우리나라 작품들이 이 시상식에 초대가 됐죠? 네, 맞습니다. 같은 부문에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비 씨가 주연을 맡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후보에 올랐고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했고요. 예, 앞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연 배우 박은비 씨, 네, 지금 참석을 했죠. 레드카펫을. 다른 모습이네요. 네, 밟았는데요. 반갑습니다. 이 박은비 씨의 모습이 또 이 미국 현지 매체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리포터는 레드카펫에선 박은빈 씨를 두고 이 모든 시상식에는 공주처럼 아름다운 스타일로 등장하는 여배우가 최소한 한 명은 있다. 근데 이번 시상식에서는 그 주인공이 박은빈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작품들도 또 배우들도 모두 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박정선 기자랑 나눌 이야기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본방송 마치고 곧바로 유튜브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2교시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살짝 주춤하겠습니다. 한파특보도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됐고요. 낮에도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이 영상 기온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2에서 3도가량 낮아서요. 옷차림은 어제처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머뭇거리는 동안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서울과 인천, 충남, 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눈이 다 그쳤는데요. 충청과 호남, 강원 내륙 산지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살짝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5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도가량 더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부산 7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대가 지나가면 추위는 더 강해지겠는데요.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설 연휴도 이 추위를 피해갈 순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보급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랑 식량을 일절 지원받지 않고 무려 51일 동안 낮 기온 영하 31도의 추위 속에서 1186.5km를 걸어서 도전에 성공한 건데요. 시도를 한 것도 해낸 것도 정말 멋집니다. 김영희 대장이 소감이 참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춥고 바람 불던 날들, 흐리고 배고프던 시간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맑고 따뜻한 날이 훨씬 더 많았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 따뜻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걸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상크리분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라스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에서 생생한 연예계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댓글과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 날개